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하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했고요. 그리고 7월 증시가 모두 다 마무리가 됐는데 7월 증시의 상승률도 상당히 좋습니다. 2020년 이래 최고의 월간 수익률을 기록한 7월로 남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견조했던 어닝 시즌, 그리고 긴축 강도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인플레이션이 좀 정점을 찍은 것 아닌가 하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7월 시장을 반등으로 이끌었습니다. 물론 지난 금요일에는 6월 PC 물가 지표가 발표됐는데요. 이 PC 물가 지표는 다시 한번 헤드라인 넘버로 봤을 때는 1982년 이래 최고치를 찍긴 했습니다만 근원 PC 지표가 지난 2월에 정점을 찍고 계속 둔화되는 분위기다 보니까 크게 악영향을 미치지 못했고요. 오히려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 좋게 해석됐던 지표는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였습니다. 지난 6월에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었는데 이걸 찍고 이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다소 줄어든 거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그럼 이번 주와 그리고 8월에는 무엇을 좀 집중을 해봐야 되느냐? 당연히 이번 주에도 실적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140개 넘는 S&P 500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당연히 이제 실적이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이제 고용 지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구인 이직 보고서인 졸트 보고서뿐만 아니라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는데 고용이 좋아야 침체에 대한 우려가 사그라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고용이 좋을지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정리하면서 이번 주 준비해봐야 되겠죠. 지난주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서영 캐스터입니다. 현지 시간 7월 29일 금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우가 0.97%, S&P 500이 1.42%, 나스닥이 1.88% 상승 마감했는데요. 빅테크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의 호실적 영향이 컸습니다. 특히 전날 실적을 발표했던 대장주인 아마존과 애플이 한몫을 했는데요. 시장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2년 만에 최고의 한 달을 보냈습니다. 이달 들어서 뉴욕 3대 지수 상승률이 202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7월 한 달간 다우가 6.7% 상승했고 S&P 500이 9.1%, 나스닥이 12.4% 상승했습니다. 그동안 뉴욕 증시가 52년 만에 최악의 상반기를 보냈었는데 7월에 반전을 연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업들의 2분기 호실적 때문이었습니다. S&P 500 절반 이상이 실적 발표를 했고요. 이 중 72%가 전망치를 상회했는데요. 전날 대장주인 애플과 아마존이 긍정적인 소식을 내놨었죠. 애플이 월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고요. 아마존이 클라우드 컴퓨팅 부분에서 예상보다 더 높은 실적을 매출을 발표한 점이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또 미국의 석유 공룡이라고 불리는 엑소모빌 그리고 쉐브론도 이날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각각 4.6%, 8.9%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들도 발표됐었죠. 6월 PCE가 지난해보다 6.8% 올랐습니다. 4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건데요. 이렇게 물가 지표가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는 식지 않았습니다. 연준이 지난번에 발표됐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에 이어서 개인 소비 지출 역시도 높게 나온 것을 확인하고 공격적인 긴축 기조를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완화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7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는 51.5로 사상 최악이었던 전월 기록했던 50.0보다는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역사적으로는 낮은 수준입니다. 3거래일 연속 미증시가 상승 랠리를 이어갔지만 이런 랠리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다시 꺾일 수 있다라는 월가의 시각도 있습니다. 시장이 인플레이션 그리고 연준의 물가 안정 의지를 과소평가한 것 같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로스 메이필드는 결국 지금의 상황이 베어마켓 랠리, 즉 경기 하락장에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반등하는 현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기 약세장 동안에는 이런 일이 흔하다라는 것이죠. 이번에는 섹터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섹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섹터들이 상승했습니다. 에너지 섹터가 4% 넘게 올랐고요. 임의 소비재 섹터가 거의 4% 가까운 3.88%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빅테크주들의 호실적으로 기술주들도 상승세 이어갔는데요. 상승 흐름 이어가는 다른 종목들 사이에서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인텔이 9% 가까이 하락했고요. 컴캐스트, 에브비, 그리고 P&G가 눈에 띄게 빨간불 켜면서 4%에서 6%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종목별로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2분기 실적이 기업들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먼저 전날 실적을 발표했던 애플과 아마존 그리고 로프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애플은 월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한 후에 3.3% 올랐습니다. 아이패드와 맥, 애플워치 등의 판매는 1년 전보다 줄었지만 아이폰과 서비스 매출은 늘어났습니다. 2분기 실적은 크게 좋지는 않았지만요. 오는 3분기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마존은 예상치를 웃도는 2분기 실적 그리고 역시나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금요일장에서 10.4%나 뛰어올랐습니다. 순이익은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매출이 월가의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리비안에 대한 투자 실적 저조로 투자 손실을 보기는 했지만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인 AWS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하면서 월가 전망을 소폭 상회했고 광고 사업 역시 18% 성장했습니다.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인 로쿠도 전날 장마감을 한 뒤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암울한 실적을 발표한 뒤에 주가가 23% 폭락했습니다. 매출이 시장 전망보다 적었고 손실은 예상보다 높게 나왔는데요.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 광고 감소 그리고 자사 하드웨어 판매가 저조해서 실적이 좋지 않았다라고 밝혔고요. 앞으로도 이런 실적 악화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의 매도 추천 의견이 앞다투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퍼스트솔라는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약 12% 급등했습니다. 오펜하이머에서는 조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이 청정에너지 도입을 위한 법안에 합의했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쉐보른과 엑슨모빌도 역대 최고 수준의 2분기 실적을 내면서 각각 8.9%, 4.6% 올랐는데요. 고유가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엑소모빌은 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약 4배 정도 증가했는데요. 에너지 가격의 상승 외에도 비용 감축이 순이익을 끌어올린 이유로 분석됩니다. 프록터앤gamble, P&G의 주가는 순이익이 예상치를 밑돌았다라는 소식에 6% 넘게 하락했습니다. 또 상품 가격의 상승으로 앞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인텔은 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았고요. 향후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자 주가가 8.6% 하락했습니다. 인텔은 공급망 혼란과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등으로 PC 판매가 줄어들고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 수요가 급감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국제유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오펙 플러스에서 증산할 가능성이 낮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다음 달 3일 수요일에 오펙 플러스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번 달이죠. 산유국들이 다음 달에도 생산 목표를 높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서 증산에 나설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요. 추가 생산 여력이 없다라는 점이 추가 증산을 어렵게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국제유가는 약 98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경제 일정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나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AMD, 스타벅스, 페이팔, 그리고 에어비앤비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고요. 수요일에는 부킹홀딩스 그리고 모더나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8월 4일인 목요일에는 일라이릴리, 암젠, 그리고 알리바바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고요. 수요일에는 오펙 플러스 회의 역시 예정돼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금요일과 그리고 주말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신한금융투자 프리미어센터 최진석 수석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4가지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는데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정말 최고의 7월이었죠. 물론 6월까지 굉장히 크게 하락했던 거에 비하면 아직 뭐 플러스 수익률까지 나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7월 수익률은 좋았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제 미국 증시가 최고의 7월을 좀 마무리를 했는데요. S&P 500 지수가 한 달간 9.1%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20년 11월 이후에 최고의 월간 성적을 기록을 했고요. 나스닥이 12.4% 상승을 했는데 마켓워치에 따르면 이것이 거의 역사상 최고의 7월 나스닥 성적이 되겠습니다. US뱅크 같은 기관에서는 내년 연준의 정책 피벗, 그러니까 비둘기파적인 정책으로서의 전환을 기대하면서 시장이 올랐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긴축에서 이제 완화로 정책이 좀 전환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장기 금리를 내리고 그러면서 채권과 주식시장에 모두 훈풍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분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지난주 금요일에는 PC 물가지수가 전달 대비해서도 0.6% 상승하면서 컨센서스 0.5% 상승 대비해서 더욱더 가파른 인플레이션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더욱더 상승하는 힘이 강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가장 최근에 저점을 찍었던 게 6월 14일인데 지금 6월 14일을 찍고 반등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한쪽에서는 약세장 랠리라고 계속 평가를 했었는데 그래도 계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 보니까 좀 희망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8월 증시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네, 우리가 계속 뭐 약세장 랠리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죠. 네. 그러면서 상승폭도 계속 좀 커져가는 그런 모습인데 물론 이제 좀 의견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펀드 스트레스의 톰리 대표적인 낙관론자 같은 경우에는 약세장이 끝났다. 그러면서 연내 신고점을 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또 장밋빛 전망을 내놨는데요. 1982년과 상황이 특히 비슷하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도 폴 볼커 이 연준 의장의 안티 인플레이션 정책 기조가 전환되기 2달 전인 8월 달에 시장 바닥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4개월 만에 36개월간의 약세장이 마무리됐다. 그때와 지금도 비슷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경계론도 여전한 상황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하락에 시장이 좀 산소를 찾은 것뿐이다. 좀 숨통이 트였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 시장이 기대하는 연준의 정책 전환은 아직까지는 멀었다라고 또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빌 더들리 뉴욕 연방은행 총재, 전 총재가 되겠죠. 이분 같은 경우에도 기준금리가 최종적으로는 약 한 4%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영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라고 또 경계론에 한 몫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역사적으로는 7월과 비교해서 8월의 그 성적표는 어땠을까요? 야디니 리서치에 따르면요. 지난 1928년 이후에 좀 집계를 해봤더니 8월 달에 S&P 500 지수가 평균적으로 0.7%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뭐 한 중간 정도의 성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참고적으로 7월 달에 평균적으로 1.7% 상승. 뭐 우리가 여름 휴가철이 또 있으면은 시장이 그다지 좋지 않다 이런 또 속설도 있는데 사실은 7월도 역사적으로 좋았고 8월은 뭐 한 중간 정도다. 이 부분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7월과 8월 시장, 그러니까 7월 시장은 이미 다 지나갔고 이제 8월에 대한 궁금증이 많기 때문에 다음 키워드로 한번 연결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바로 8월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키워드는 바로 이건데요. 8월도 순항이라는 키워드인데 7월이 반등장을 보였고 8월은 어떨까? 일단 월가에서 8월도 순항할 가능성을 좀 짚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관련된 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CNBC 기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FRA의 샘 스토발은 기업 실적이 좋진 않았지만 예상만큼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셔널증권의 아트호건도 시장이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실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최악의 상황을 가격에 반영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두려워했던 것보다 나았다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8월 시장은 7월과 마찬가지로 순항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자, 다만 고용 지표가 좋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고용 지표에 따라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DWS의 미주 최고 투자 책임자인 데이비드 비앙코는
만약에 고용 보고서가 나쁘다면 불황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리해보면 기업 실적 측면에서는 8월 시장도 순항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인데요. 하지만 고용 지표가 나빠지지 않을 경우라는 전제 조건이 붙는다는 겁니다. 결국 딱 두 가지, 실적과 고용이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가르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인데 그렇다면 이제 고용과 기업 실적의 일정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먼저 기업 실적 발표 일정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질 만한 기업 실적은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월요일에는 액티비전 블리자드와 대본에너지, 사이먼 프로퍼티와 로우스 정도가 있을 거고요. 화요일에는 캐터필러, 우버, 스타벅스, 에어비앤비, AMD, 페이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메리어트 이 정도가 있을 겁니다. 자, 수요일에는 아무래도 부킹홀딩스, 모더나, 로빈후드, 루시드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목요일에는 일라이릴리, 암젠, 알리바바, 성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리프트, 도어대시, 버진갤럭틱, 진로우, 데이터도 이런 기업들도 관심 많으실 것 같고 금요일에 드래프트킹즈와 캐노피 그로스가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이례적으로 이 주간이 아니라 주말에 발표하는 기업이죠.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토요일에 또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고용지표 발표 일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좀 주목해봐야 될 만한 고용지표는 화요일에 미국 구인 이직 보고서인 이 졸트 보고서가 발표가 되고요. 목요일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금요일에 이 월간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니까 이 고용 지표들도 꼼꼼하게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나왔던 이야기랑 좀 비슷하긴 할 텐데 이제 8월 시장에 좀 순항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서 8월 시장에 대한 전망을 다시 한번 짚어주면 어떨까요? 네, 7월 달에 그러니까 특히 막판에 이제 랠리가 좀 펼쳐졌는데 그 비결은 긴축 속도가 좀 완화될 것이다. 그리고 연준의 정착이 좀 전환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에 따른 금리 상승세, 시중금리의 상승세가 좀 진정이 됐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실적도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고용 측면이 좀 받쳐줘야지 시장 랠리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또 분석도 주요한 내용으로 기사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매크로 측면에서 이제 한번 살펴보자면은 결국은 이제 견고한 고용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찐 피크아웃도 지금 시장의 랠리가 지속되는데 굉장히 필요한 그런 전제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이제 주요 고용 지표 다수가 발표가 되는 것을 좀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연준이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 그러니까 명확하게 정책 시그널을 주지는 않고 미팅 바이 미팅 그러니까 매 회의마다 판단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9월 FOMC까지 두 번의 고용 보고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일정을 잘 챙겨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의 지표에 대한 전망치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구인 건수 같은 경우에는 1,099만 건으로 전달에 1,125만 건 대비해서 좀 감소했을 것으로 다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고용 시장 너무 타이트함을 좀 더 완화시켜주는 그런 지표가 일단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거는 6월 지표이기 때문에 다소 좀 시차는 있다. 2달 이후에 발표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4주 만에 감소세로 전환을 했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번 주에도 25만 건으로 일단은 추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 금요일 날 고용보고서에 나오는 주요 지표 같은 경우에는 25만 건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전망치나 시장의 또 분위기를 보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고용 지표를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은 지표가 나쁘게 나온다고 해서 연준의 긴축 우려가 좀 완화돼서 시장이 오르는 그런 양상은 또 아니기 때문에 네, 매크로 측면에서 좀 더 우려를 좀 씻어주는 그런 지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때에 따라서 이제 고용 지표가 너무 좋을 때 시장이 악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고 고용 지표가 나쁠 때 악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고용 지표가 나쁠 때 악재로 받아들이는 즉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 지표는 일단 좀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이 시장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보시면요, 동네북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인텔의 그림이 있는데 인텔이 참 진짜 요즘에 좀 힘든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예전에 굉장히 영광에 있었던 네네. 그런 기업이고 지금도 독점적인 어떤 지배력을 또 갖고 있는 그런 기술력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지만은 시가총액 측면에서 지금 반도체 섹터에서 좀 동네북으로 전락을 하고 있다. 계속 좀 순위에서 역전을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전일에 부진한 실적과 그리고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을 하는 것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8% 급락을 했죠. 그러면서 52주 신저가까지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경쟁사인 AMD는 반면에 주가가 한 3% 정도 상승하면서 시가총액이 1,530억 달러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텔이 이날 한때 1,480억 달러까지 시총이 추락했기 때문에 양사의 시총이
역전이 처음으로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또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CNBC에서는 특히 투자자들이 생산까지도 하는 인텔보다는 자산 경량적 그러니까 뭐 쓸데없이 생산까지 하지 않고 뺨리스로 운영하고 있는 AMD를 더욱더 선호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또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이제 인텔은 지난 2020년도에는 엔비디아한테 또 사상 처음으로 시총을 추월당한 바가 있었죠. 근데 당시에는 그래도 약 한 2,500억 달러 정도 시총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뭐 1,500달러도 안 되는 또 끝없이 좀 추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당장 닥친 게 AMD의 실적 발표입니다. 이번 주에 AMD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죠. 그 요일은 바로 화요일에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수요일 새벽 정도에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지난 실적 발표에도 AMD는 다른 기업들과 다르게 좀 괜찮은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또 주가가 실적 발표 당일날 오르기도 했어요. 이번 네. 실적은 좀 어떻게 예상되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지난번에도 인텔이 먼저 발표를 하면서 PC 업황 안 좋고 데이터 센터용 칩 업황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AMD는 또 정반대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차별화가 벌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뭐 시장 상황을 한번 보면은 전체 x86 CPU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인텔이 72.3%로 여전히 굉장히 높습니다. AMD가 27.7%인데 하지만은 1년 전만 하더라도 동수치가 79.3%로 인텔이 굉장히 지배력을 더욱더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끝없이 좀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텔이 이 실적이 안 좋아도 AMD는 그 인텔의 실적을 갉아먹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계속해서 좋게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에 발표가 되는 AMD 2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도 65.3억 달러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년 대비해서 무려 62%의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석 달간의 시킹알파에 따르면 EPS 조정치에 대한 추정치에 대한 상향 조정이 28건 그리고 하향 조정이 1건에 불과할 만큼 굉장히 분위기는 좋은 상황이다 여전히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전망도 인텔과 굉장히 좀 대비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베어드 같은 기관에서도 이번에 인텔 실적 확인하고 인텔에 대한 투자 의견을 아웃퍼포먼스 중립 그리고 목표 주가도 60에서 40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텔의 서버용 칩 신제품 사파이어 라피즈라고 불리는 그런 제품이 되는데 이 제품의 출시가 또 한 번 좀 연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 서버 시장 내에서의 AMD의 반사이익이 기대가 된다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AMD 과연 이런 기대치를 또 충족시킬지 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지난주에 통과됐던 이 반도체 법안, 미국의 반도체 법안에 따르면 사실 인텔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이뤄내고 있는 성과보다는 좀 뒤처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인텔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의 퀴즈 같은 건데요. 침체도 피해갈 땡땡땡. 과연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예전에 그 일요일 날 했던 프로그램인가요? 그러니까요. 퀴즈 그거 대한민국. 같네요. 네. 네네. 자, 의외로 지금 침체냐 아니냐, 뭐 경기 침체에 들어가냐 마냐 하고 있는데 의외로 여기에 들어갈 단어는 바로 자동차입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자동차 업계가 앞으로 차량 판매가 침체도 무시할 만큼 강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인 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경기 침체냐 아니냐를 왈가왈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수천만 원에서 혹은 수억에 달하는 자동차를 살 리가 없는 게 통념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을까요? 자, 일단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재고는 적은데 구매자들의 수요는 강력하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공급망 문제도 조금씩 풀려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자동차 판매량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건데요. 자, GM의 최고 재무 책임자는 지난 6개 분기 동안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재고는 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만큼 만들어지는 족족 팔리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고요. 덕분에 포드와 스텔란티스는 지난주 실적을 발표했을 때 순이익이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자동차 딜러 사업을 하고 있는 오토네이션이라고 하는 상장 기업이 있는데요. 이 상장 기업은 앞으로 수개월 동안 입고되는 차량의 50%가 사전 예약 판매 차량이고 포드 브론코와 같은 일부 모델의 경우에는 1년 이상 품절 상태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침체 우려와 달리 자동차는 잘 팔릴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만드는 요인인 것이죠. 사실 자동차주도 올해 주가 하락의 피해를 피해가진 못했었어요. 자, 그러면 과연 자동차주 좀 바닥을 찍고
투자를 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든요. 월가의 평가는 어떨까요? 네, 그 전통적인 내연기관 위주의 차량 브랜드 GM과 포드의 상황을 좀 빗대어서 섹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양사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요. GM 같은 경우에 지난 7월 26일 날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 이때 3.4% 주가가 빠졌습니다. 왜냐하면은 공급망 차질 이슈가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 분기 이익 같은 경우에도 컨센서스에 미스가 났었어요. 하지만은 이후에 3일 연속으로 이 랠리를 펼쳤었고 그리고 포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7월 27일에서 7월 29일 3일간 강하게 반등했거든요. 총 17% 정도 올랐던데 7월 27일 날 호실적을 발표한 게 역시 좀 모멘텀으로 작용했고 섹터 전체에도 좀 훈풍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GM의 CFO가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경기 둔화 신호는 없다. 인플레이션과 공급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수요가 여전히 견고하며 뭐 돌발적인 이슈, 지금 뭐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은 이런 이 내용들 때문에 실적이 부진했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포드의 이 실적과 함께 자동차 섹터가 강하게 반등했다라는 점은 시장에서도 어떻게 본다면 공급망 차질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이 이제 나아질 거다라고 좀 기대를 걸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모건 스탠리에서도 포드에 대해서 동일 비중의 중립 의견을 유지하기는 했지만은 이 내연기관 사업부 ICE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업부에서 견고한 현금 흐름을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전기차 모멘텀과는 별개로 내연기관 이 사업부에서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있느냐를 시장이 과소평가하고 있다라고 또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JP모건 같은 경우에도 거시경제와 관련한 리스크가 있지만은 지금 3년째 생산이 부족하고 수요가 호조를 띠고 있는 이런 뭐 불균형, 좀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불균형 등의 신뢰를 여전히 갖고 있다. 이렇게 또 기대를 거는 기관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수요가 굉장히 강력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좀 이런 기사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애프터마켓이었고요. 신한금융투자 프리미어 센터 최진석 수석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